자기계발 능력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강은 3강까지의 내용에서 자기계발 능력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학습 정리부터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직업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객관적인 이해, 즉 주관적이면 안 되고요.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이해에 나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 개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것을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자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이게 바로 자기 개발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이 자기 개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 개발했을 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목적을 지금 5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즉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야지 어떤 업무에서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개발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이 업무 처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이죠. 많은 정보의 전달, 그리고 순식간에 정보의 전달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옛날의 나의 모습에 그대로 내 모습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모습이 정체된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는 낙후되고 나는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은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직업인이 된다고 한다면 직장 내, 조직 내에서 팀워크를 이루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업무 스타일에 보조에 맞춰주지 못하고 나만 처져 있으면 나만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심하게 되면 직장 내 왕따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자꾸 소극적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활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그 팀워크에 맞춰 나가게 되다 보면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지요. 그 성취감을 통해서 내 삶이 보람되고 매사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개발을 누가 하냐는 얘기죠. 자기 개발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는데 누구를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모두, 하는 주체와 해야 되는 대상인 객체가 바로 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기 개발의 과정은 사람마다 이 지향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은 어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자기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개발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직업인은 자신의 특성을 아는 자기 인식 능력과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자기 관리 능력, 개인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개발을 통해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인식, 또 자기 관리, 또 자기 개발, 경력 개발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아인식의 바로 자기 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자기 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이 바로 자기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그다음에 자기 개발, 경력 개발 능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개발 능력의 하위 개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자기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지만서도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인간의 욕구나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자기 개발에 대한 태도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고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협소한 사고력이 통해서 또 자신을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문화에 안주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자기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고, 자기 개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꼭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고, 제한적인 협소한 사고를 벗어나고 자신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또 익숙한 문화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 개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으므로 직업인은 이런 장단기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인간관계와 현재 직무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개발을 계획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의 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해서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을 보면 바로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자인식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하위 능력 중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자인식 능력이 되겠죠. 이 자인식, 올바른 자인식이 왜 필요한지, 바로 올바른 자인식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욕구는 그냥 정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에 업해서 도달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므로, 이 성장의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바로 그 단계별로 올바른 자아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자아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을 이렇게 개발할 건지 그 개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의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개발 방법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올바른 자아인식을 통해서 자기 개발 능력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조직 내에 있어서 팀을 이뤘을 때 그 팀 전체가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여기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아인식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서 볼 수 있겠는데 직업인들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한 번씩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에 다니는 K씨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동차 영업이라는 일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기 개발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내 자신이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나를 안다는 것,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K씨는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즉 K씨는 학창 시절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아 친구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대회에서 입상하는 듯 미술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학도 능력을 살려서 미술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수년 뒤 K씨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고민하다가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부에 취직하였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영업 활동이죠. K씨는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판매 영업에 늘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었죠. 직장 동기가 이번 분기 판매왕이 되었지만 K씨는 성과가 늘 저조해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즉 K씨 자신은 판매라는 직업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이미 내가 택한 직업이고 3년 동안 다닌 직장이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두들려 놓을 수가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자신이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서 나왔던 전국시대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이죠. 손자가 만들었던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병법서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직업인으로서 자아인식이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며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여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지각하고 그 지각된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이 한계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국 자아인식 노력은 자아 존중감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자기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자아인식은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 및 기술을 이해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으로 개인과 팀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아의 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아는, 즉 에고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신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집합을 말합니다. 이 자아는 내면적인 성격이면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경험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통해 자기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통해서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 판단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자아 존중감은 주변에 의미 있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아 존중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가치 차원이 있고,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의 능력 차원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의 통제감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 차원. 두 번째, 신념의 능력 차원. 세 번째, 통제감 차원. 이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자기개발 능력에 있어서 나를 알았을 때, 나를 안다는 것과 자아의 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아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제3자적인 의견이나 제3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그것도 어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은 현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를 알기 위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죠. 첫 번째, 일을 할 때 나의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장점은 장점으로, 단점은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현재 일과 관련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기개발 노력이 되겠죠. 일과 관련한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매일매일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내가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는 일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어거지로 끌려서 하는 것만큼은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원해서 일을 하는 일을 했을 때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가 스스로에게 나에게 자문을 함으로써 나를 알아가는, 자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또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아, 나는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물론 내가 내 자신 알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가 몰랐던 나의 장단점 제3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재미있어 보이는가? 내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즐겁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만족하라고 재미있어 할 수도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활기차게 일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일에 대해서 진짜로 저 사람은 재미있어서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남을 통해서 나는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남들은 그 행동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나에게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진로 설정이나 직업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여기 커리어넷, 여기 보면 직업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이게 거의 지금 공통된 관계예요. 뭔 일에 흥미가 있는 건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인 적성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진짜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이런 도움들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흥미 검사 도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1번서부터 42번까지의 4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척도는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좋아한다 싶으면 좋다 1번이 되겠고, 싫어한다 라고 싶으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이것에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3번에 표시를 하고, 그래서 1번서부터 42번까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6가지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6가지 타입이 결정되는데 1번서부터 42번까지 설명에 있어서 이것들의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직업 흥미 검사 도구는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서 2001년도에 직업선호도 검사의 S형 도구, 흥미검사의 도구로서 노동연구원의 의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5개 하위 척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유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에 대한 선호 분야나 일반적인 성향, 이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흥미검사 도구는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을 기초로 개발했다. 즉 6가지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RIASEC, 라이아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 실제적, 리얼리스틱 R, 그 다음에 탐색적이 되는 investigative I, 그 다음에 예술적, artistic A, 그 다음에 사회적 S, social의 S, 그 다음에 진취적의 enterprising E, 그 다음에 관습적, conventional C, 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별하면 채점 시에는 각 유형별 문항에서 1번서부터 42번까지 있는데, 이 42번이 6가지 타입에 맞춰서 각각의 질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다에 응답하면 1점을 부여하고, 해당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이아스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제형 R, 즉 이 내용은 4번, 6번, 8번, 22번, 25번, 24번, 39번의 7문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고 탐구형은 11, 13, 20, 21, 27, 32, 35번의 이 7문항이 1번으로 선택된 경우예요. 이게 많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술형 1, 5, 7, 12, 23, 29, 36, 사유형 2, 9, 16, 18, 30, 38, 40, 그 다음에 10, 15, 19, 24, 28, 33, 42, 관습형은 34, 17, 26, 31, 37, 41번의 이런 유형인데, 여기서 보면 현실적 유형, 즉 실제적 유형이나 리얼리스틱한 R의 형태로 보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추리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며 세밀한 것과 과제 완성을 좋아하는 유형이 현실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탐구적인 유형은 분석적이며 독립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반면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소극적이며 복잡한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와 사물을 계획하고 처리, 통제, 지시평가하기를 좋아하는 타입. 미생의 장거래가 이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적 유형 A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이 예술적 유형은 모호하고 자유스러우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지만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실제적이고 순서적인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사회적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개발시키고 보호하는 활동을 선호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며 분명한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행동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취적 유형, 조직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뛰어난 언어 구사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과학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적 유형, 컨벤셔널 C죠. 사물이나 일을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조작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비체계적이며 탐구적이고 추상적인 관념과 관련된 활동에는 호기심을 잘 발휘하지 않으며 애매모호하고 불규칙하며 직관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관습적 유형이 되는데, 자, 이 문항 구성을 여러분들이 42개의 문항이 지금 바로 전전 슬라이드에 있으므로 거기서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1번서부터 42번까지의 특성에 대해서 쭉 좋다, 싫다, 무관심하다를 평가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육면체 그림을 한번 그려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지고 한번 이거를 자기 자신의 유형을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저한테 점수가 나온 형태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육각형 면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를 도면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즉 이 6가지 유형의 형태를 육면체 형태로 제일 1번이 많은 것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했죠. 그래서 육각형 면체를 전체를 표시해 보면 거의 두드러진 형태가 나타날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1번서부터 4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형을 한번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써 4강을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